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수익 작전 타임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같은 경우 이번 주 굉장히 굵직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죠. 이 빅테크 기업의 실적이 실망감을 불러일으키면서 시장에 대해서 투자 심리가 급격히 또 얼어붙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일 상승했던 증시가 여기서 일시정지를 하고 앞으로는 또 어떤 방향성을 보여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도 장전에 저희가 전략 세워보도록 할 테니까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글로벌 이슈부터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세하게 풀이를 해주실 첫 번째 전문가님 모셔보겠습니다. 신승용 명지대 경제학과 겸임 교수님 화상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이슈를 좀 살펴주고 계시는데 영국도 그렇고 뉴욕도 그렇고 최근까지는 흐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만 골칫거리가 하나 있다면 중국일 것 같습니다. 오히려 중국 같은 경우는 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과 더불어서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하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차이나론 확산이 될지 궁금합니다. 네네,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이제 정치적인 현안들이 실질적으로 경제 불안과 더불어서 조금 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다소간 좀 불안 양상이 좀 오히려 설상가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중국도 그렇고 영국도 최근 이제 그 새로운 총리가 선임이 됐죠. 여기에 더 나아가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주 후면은 중간 선거를 지금 진행 예정을 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 앞서서 일단 뭐 중국 상황 좀 먼저 좀 살펴보게 되면 최근 우리 증시에서도 중국 관련주들의 흐름이 중국 관련주들의 흐름 관련된 어떤 그 변동성 양상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뭐 아메리카시픽 같은 경우 상당 부분 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 3연임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전체적인 분위기는 차이나 런까지 나오는 것은 아니냐. 차이나 런, 결국은 중국을 넘어서서 중국을 피하고 오히려 뱅크런과 같은 중국으로부터의 이탈 과정이 가속화되는 것은 아니냐라는 그런 어떤 그 불안한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최근 들어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시가총액 상위 5개사 시가총액이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하락하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났죠. 특히나 시진핑이 실질적으로 빅테크를 규제할 것이다. 규제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 과거 2연임 때까지도 계속해서 빅테크를 규제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주다 보니까 3연임이 확정된 직후 그리고 장기 집권에 대한 어떤 그 시금석을 마련한 이후에 빅테크들에 대한 어려움 상당 부분 심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우려감을 키우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이제 그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의 총 시가총액이 우리 돈으로 100조 원이 넘게 하락하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났습니다. 시진핑 리스크가 말 그대로 1인 독재 장기화에 대한 공포, 그리고 시진핑이 가지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 강화 가능성,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실질적인 차이나 런 가능성 실질적으로 상당 부분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최근 뭐 중국 돈 많은 사람들, 중국 부호들 결국은 중국을 이탈할 계획들이 본격화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더 나아가서 항상 자국의 환율은 그 나라의 경제 펀더멘탈 플러스 경제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소위 말하는 거울과 같은 존재다라고 봐야 되는데, 최근 중국의 위안화 약세가 15년 만에 최저치를 보일 정도로 그 심각성이 사실상 크게 대두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의 경제적인 불확실성이 그만큼 확산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3년임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임 초기에 과연 시진핑 주석이 어떤 쪽에 어떤 분야에 조금은 더 무게중심을 두고 정치 행보를 펴나갈 것이냐. 일단 자국의 안보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지 않겠느냐. 그리고 정치적인 어떤 그 행보에 조금은 더 본인의 입지를 다지는 쪽에 조금은 더 무게중심을 두지 않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경제 성장이라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은 좀 뒤로 밀리게 되는, 오히려 큰 그림 속에서 생각을 해본다라면 전체적인 국민들의 합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공동 부유 정책 로드맵을 펼칠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결국 지금 현재 상황에서 지금 현재 어떤 그 정부 주도형 성장 중심 플러스 민간이 여기에 합세하는 그런 경제 성장 중심이었다라면 앞으로는 공동 부유, 결국은 분배 쪽에 조금은 더 무게중심을 둘 가능성이 높다. 이러다 보니까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조세정책, 규제정책 등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원하고 있는 일반 투자자들이 원하고 있는 그런 방향들과는 조금은 좀 다른 방향으로 그들의 시진핑 주석의 입지를 강화하는 쪽으로 경제는 뒷편으로 밀리고 오히려 정치적 입지를 다지는 쪽에 조금은 더 무게중심을 둘 가능성이 높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오히려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을 완화하는 방향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 정치적인 입지를 다져야 하니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오히려 악화될 가능성이 더 높지 않겠느냐. 과거 트럼프가 제기한 미중 갈등이었다라면 이제부터는 아마도 시진핑이 주도하는 그런 미중 갈등의 시작이 아닐까라는 부분,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한편 경제 성장률 쪽 뒤로 밀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 오히려 중국의 22년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 기존 5.5% 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 상당 부분 어려울 것이다가 이미 시장 내에서는 기정사실화가 되어버렸고요. 3분기 GDP 3.5%, 이 부분도 조금 좀 어렵지 않겠나. 1분기가 4.8%였고요. 2분기가 0.4%. 연성장 목표치 아무래도 5.5% 달성은 어렵지 않겠나. 아마도 잘해야 4% 내외가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 조심스럽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여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코로나 봉쇄가 상당 기간 중국 같은 경우는 장기화가 지속되고 있죠.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부동산 침체의 장기화 이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중 간 갈등, 경제 상황, 미중 간 갈등은 경제 회복의 지름길이 될 텐데 오히려 이 부분이 개선 쪽이 아니라 악화 쪽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국 경제 성장률에 향후 좀 경제 성장률의 긍정적인 부분을 기대하기에는 앞으로는 당분간은 좀 어렵지 않겠나라는 점. 이 부분은 아마도 내년 3중전회 정도까지는 우리가 좀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조심스럽게 가져보니까요. 일단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미국과 중국, G2 국가 중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중국보다는 미국 쪽에 일단은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 말씀 분명하게 드립니다. 네, 이렇게 자세하게 중국 이슈 다뤄드렸는데요. 미국과 중국 중에 우리는 지금은 미국에 조금 더 집중하는 게 맞겠다 방향성을 설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 중간 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앞서서도 이야기를 좀 해드렸죠.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영향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예, 지금 이제 우리 시장, 글로벌 시장 다들 집중하고 있는데 미국의 중간 선거죠. 이번 주가 빅테크 주식들의 실적 발표 주간이었다라면 다음 주는 FOMC가 좌지우지하는 그런 한 주가 되게 될 것이고 그 다음 주는 미국의 중간 선거가 시장에 좌지우지하는 매우 중요한 핵심 이슈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라는 점.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다음 주 3일 우리 시간입니다. 새벽 FOMC 결과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 그 결과 발표 직후 아마도 시장은 안도랠리 가능성 내지는 금리 인상 강도의 둔화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 부분 작용을 하면서 개선 양상 아니면 안도랠리 랠리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다음 주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를 놓고 실질적으로 시장은 다소간 좀 우왕좌왕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 보인다. 11월 8일 진행 예정입니다. 현지 시간입니다.
선거 결과에 따라서 두 개 축을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바이든 행정부의 후반 국정 운영을 과연 의회의 도움을 계속해서 받아내서 진행을 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여부가 결정될 것이고, 그 부분이 결국은 바이든 집권 행정부의 후반기 이 부분이 결국은 추후 미국 대통령 선거 바이든과 트럼프가 재대결할 가능성, 이 부분까지도 엿볼 수 있는 그런 가늠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 현재의 상황, 민주당과 공화당 중간 선거는 결국은 하원의원과 상원의원을 선출하는 그런 투표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상원보다는 아무래도 미국 하원의회가 조금은 더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민주당이 220석을 가지고 있고 공화당이 212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집권을 그러니까 그 민주당이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고, 상원에서는 민주당 50석, 공화당 50석 동률. 근데 여기서 상원의회의 의장이 지금 부통령이 자연 의장직을 맡게 되면서 보팅 라이트를 그러니까 그 캐스팅 보트를 의장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다수당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를 좀 자세하게 좀 과거를 따져봤더니 한 40차례 정도 중간 선거가 있었습니다. 네, 그 중에서 공화당이 됐건 민주당이 됐건 집권당이 승리를 했었던 그런 중간 선거는 40차례 중에 총 3차례에 불과했다. 그 얘기는 이번에도 역시 민주당이 좀 불리하지 않겠냐, 집권 여당이 불리한 상황이 아니겠는가. 여론조사 역시 민주당이 불리한 상황으로 여론 결과가 나타나고 있고, 최근 집계된 여론 결과에 따르면 공화당이 하원에서 승리할 확률이 75% 이상이다. 지금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이슈는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경제 관련된 책임론이냐, 아니면 임신 중단권을 보장하느냐. 결국 생활고에서 나타나는 경제적 이슈와 사회적인 이슈 간의 충돌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다라고 봐야 되고, 근데 문제는 경제적인 쪽에 조금은 더 국민들의 관심이 조금은 더 집중되고 있다. 예를 든다면 40년의 최악 상황의 인플레 상황,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마저도 우려감으로 실질적으로 본격화되고 있는 그런 양상. 이러다 보니까 경제 이슈에 대한 파급력이, 정치적인 행보에 대한 파급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진 상황. 응답자 중에 44% 이상이 지금 현재 그들이 가지고 있는 최대 현안은 경제 문제다. 결국 최악 상황의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확산이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중국의 정치적인 변화, 그리고 조만간 나타날 미국의 정치적 상황의 변화, 이런 부분들이 우리 금융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오히려 불안 양상이 조금은 더 높아지는 상황으로 중국과 비슷한, 중국은 지금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불안감이 조금은 더 높아진 상황이죠. 근데 만약에 미국마저도 정치적인 상황이 조금은 더 불안한 양상으로, 불확실한 양상으로 벌어지게 된다라면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우리 금융시장에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라는 점. 이런 부분까지 이제 경제적인 이슈는 물론이고요. 다음 주는 당연히 FOMC에 집중을 해야 되겠지만 이제 그 다음 주에는 분명히 미국 중간선거 쪽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부분 분명하게 말씀드려 봅니다. 네,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미국과 관련된 이슈까지 짚어봤습니다. 다음 히든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 연결 때 자세하게 좀 이야기를 하다가 저희가 시간 관계상 깊게는 다루지 못했던 내용입니다. 이 배당주와 배당 관련주 그리고 인플레 관련주에 대한 투자 방향 끝에 살짝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저희가 자세히 못 들었었거든요. 관련돼서 다시 한번 짚어주신다고요.
네네, 이 부분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이제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이 어쨌든 계속해서 시장 내 관심거리고, 그리고 인플레이션 수혜주가 무엇인가를 한참 우리가 좀 찾아봤었고, 그리고 연말로 다가갈수록 이제 배당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배당주와 인플레 수혜주, 우리가 분명하게 착시 부분을 생각을 해 두셔야 됩니다. 배당주와 인플레 수혜주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점, 한 가지씩 좀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당 관련주를 좀 살펴보게 되면 두 가지 위점을 좀 생각을 해 두셔야 됩니다. 배당 락이 12월 28일 날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2월 중순 이후 배당금을 받게 되죠. 그럼 배당 락만큼 또는 배당 락 이상의 실질적인 배당금을 내가 수령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배당 락의 기준 자체가 실질적으로 올해 우리가 주식을 가지고 가면서 내년 초에 받을 배당금과는 조금은 좀 다른 방법으로 계산이 된다. 배당 락의 계산 방법은 전년도 배당금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2021년도의 배당금, 그게 결국은 2022년도 2월, 3월에 수령을 하신 부분이 되겠죠. 그 부분을 그 기준으로 해서 올해 12월 28일에 배당 락이 발생을 하게 된다. 그러면 올해는 작년보다는 실질적으로 영업 자체가 좀 축소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상되는 배당금, 실질 수령 배당금은 조금 좀 축소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받을 배당금보다 배당 락이 더 크게 된다라면 이에 대한 작전을 좀 잘 짜셔야 되겠죠. 결국 배당 락까지 들고 가셔서 배당금을 내년에 수령하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배당 락이 발생하기 직전 내가 가진 주식을 매도해서 그에 대한 차익을 수익으로 확정 지으시는 게 오히려 바람직할 수도 있다라는 점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고요. 두 번째는 배당 수익률에 대한 착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배당 수익률은 배당금 나누기 그 당시의 주가가 되겠습니다. 배당 수익률, 작년 말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을 계산을 해보면 상당히 뭐 한 10% 내외 긍정적인, 뭐 예를 든다면 효성 TNC가 가장 높았으니까요. 그때 효성 TNC의 2021년 배당금이 주당 5만 원이었습니다. 2021년 말 그들의 주가가 53만 원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생각을 하면 배당 수익률 9.2% 상당히 높았죠, 역시. 근데 지금 현재 증권사에서 주로 제시하고 있는 올해 예상 배당 수익률을 가만히 따져보시면 지금 현재 주가 대비 작년의 배당금이 되겠습니다. 올해 얼마 줄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올해 예상되는 배당 락도 있는데, 근데 효성 TNC를 생각을 해보면 지금 현재가 기준으로 해서 배당 수익률이 무려 18%에 육박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배당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 이게 정말일까? 여기에는 착시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꼭 생각을 해두시고요. 인플레 수혜주도 두 가지를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인플레가 만약에 지금 현재의 상황같이 계속 지속이 된다면 우리가 가장 염려하는 부분은 소비의 둔화가 되겠습니다. 소비가 둔화되고 있는데 인플레 수혜주라고 해서 과연 그들의 매출이 늘어날 수 있을까? 그건 절대 아니다라는 점이죠. 그리고 매출이 둔화된다라면 실질적인 단위 고정비가 상승을 하기 때문에 단위당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그들의 이익 개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점 꼭 생각을 해두시고요. 간단하게 오늘의 전략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는데요. 다음 주 FOMC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직전에 발표되는 경제 발표, 개인 소비 지출 이번 주 금요일 하고요.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이 되겠습니다. 미국의 ADP 민간 고용 발표 예정이 되어 있다. 고용과 소비가 FOMC 금리 결정 직전에 발표가 된다라는 점. 이 부분 우리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라는 점.
이 부분 꼭 생각하시면서 기업들의 실적 시즌 아마도 이번 주를 정점으로 해서 점차 이제 마무리 국면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관심은 다음 주 통화 정책과 그 다음 주에 있을 미국의 중간 선거로 쏠리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까지 미리 큰 로드맵을 그려 나가시면서 나의 투자 전략 세우시는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작전까지 이야기를 자세하게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신승용 명지대 경제학과 겸임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글로벌 이슈 모두 다뤄봤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증시 작전 또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이슈 분석을 해주실 펀스탁TV 황호준 외환시장 분석연구원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국내 증시부터 먼저 상황을 살피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코스피와 코스닥 등락이 갈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일 국내 증시는 코스피와 코스닥이 완전히 상반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코스피는 장 초반 강한 상승으로 시작해 장 마감까지 그 모습을 유지해 주었는데요. 이에 반해 코스닥은 시장은 상승 출발을 했지만 개장 후 1시간 만에 낙폭을 키웠습니다. 11시께에 접어들면서 다시금 양전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끝내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이러한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준 이유로는 코스피의 경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 등의 상승세가 돋보였는데요. 삼성전자의 2.95% 상승, LG에너지솔루션의 3.52% 상승이 지수 상승을 주도한 것이었죠. 그렇다면 이 두 종목의 이슈는 무엇이었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이재용 부회장이 내달 11월 회장에 취임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기대감에 힘입어 이번 분기 잠정 실적이 반도체 수요 부진으로 인해 좋지 않은 모습 속에서도 오히려 주가는 최근 강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LG 에너지솔루션은 이번 3분기 실적이 약 7조 6천억 원 규모로 역대 최고의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되면서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코스피 시장은 확실한 명분을 바탕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반대로 코스닥의 경우에는 시장 대장격 종목인 셀트리온 헬스케어, 에코프로비엠의 부진이 코스닥 시장에 하락을 불러왔습니다. 지금처럼 이렇다 할 호재가 없었기에 개별 종목의 하락분이 지수 마감에 그대로 반영된 모습으로 장이 마감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어제 국내 증시 상황을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슈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장전에 체크해봐야 될 장의 이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오늘은 글로벌 이슈를 잠시 좀 체크해보자면은 중국에서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이 거의 확실시가 됐습니다. 지난번 중국 증시는 한 차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여주었죠.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이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아직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고요. 미국은 중간선거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지금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적으로 증시가 악재뿐인 10월은 실적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좋게 나온 기업을 찾는 게 실적이 안 좋게 나온 기업을 찾는 것보다 빠른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시장에 반영된 만큼 10월 한 달은 완전한 개별 종목, 개별 테마 장세가 더욱 두드러지는 상황이죠. 국내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간 국내 증시를 힘차게 이끌어줬던 2차 전지, 전기차 섹터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즉 IRA 법안으로 상당히 주가가 하락하는 큰 돌풍이 불었었죠. 이 법안은 여러분들도 정말 잘 아시겠지만 미국 내에서 제조하지 않거나 혹은 핵심 원재료가 미국의 방향성과 반대되는 국가가 원산지라면은 세금 제한 혜택, 세제 혜택의 대상에서 제외시키겠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법안입니다. 자, 이 법안이 통과가 되고 나서 현대차를 비롯한 국내 기업들은 막대한 투자로 미국의 공장까지 세워가며 법안의 불이익을 피해가기 위한 움직임을 보여주었는데요. 미국은 이에 대한 화답으로 법안 적용을 일정 기간 약 1년이나 길게는 2년 정도 유예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전일 제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이러한 유예 없이 원래의 계획대로 진행하겠다, 유예는 없다라는 강경한 발언을 하게 되면서 또다시 국내 2차 전지, 전기차 섹터에 악재가 발생했습니다. 자, 이처럼 글로벌 매크로 이슈에 상당한 타격을 많이 받는 우리나라 증시 상황 속에서 이러한 사태를 미리 대비한 섹터 종목군을 눈여겨보는 것이 좋은데요. 대표적으로 3분기 실적이 좋게 나왔던
포스코 케미칼이나 중국과 미국의 영향을 덜 받는 완전한 내수 중심의 종목이 아프리카 TV 혹은 원재료 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난 엔터테인먼트 관련주, 대표적으로 JYP, SM, 하이브 같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 눈여겨보면 좋을 만한 이슈와 더불어서 섹터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종목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께서 좀 눈여겨보고 계시는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예, 앞서 말씀드렸던 포스코 케미칼이 그의 대표적인데요. 이 포스코 케미칼은 10월 실적에 걸맞는 3분기 매출이 나왔습니다. 거의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를 했는데요. 어떤 부분에 좀 잘 나왔냐 좀 살펴보게 되면은 특히 양극재 부분이 상당히 눈에 띄었습니다. 이 매출액이 6,583억 원으로 전 분기 대비해서 약 57.4% 증가했으며 전기차 배터리용 하이니켈 양극재와 에너지 저장장치 ESS라고 불립니다. 이 신규 고객사 발굴로 전체 판매량이 전분기 대비해서 약 25%가량 증가를 했습니다. 또한 포스코 케미칼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을 대비해서 배터리 소재 수요에 수직 계열화를 준비해가지고 미리 중국의 의존도를 상당히 미리 낮춰놨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중국의 리스크도 상당히 적고요. 그리고 미국의 인플레이션 법안에서도 잘 피해갈 수가 있었죠. 미국의 제너럴 모터스인 GM과 함께해서 대표적인 우방국이 캐나다, 퀘벡에서 하이니켈 양극재 합작사인 얼티엄캠을 설립해가지고 2024년까지 하반기 완공을 지금 목표로 달리고 있습니다. 또한 포스코 케미칼은 추후 원료의 안정적인 조달과 글로벌 현지 생산 능력을 확보를 위해서 다양한 투자를 아끼고 있지 않은데요. 특히 양음극재의 원료 그리고 중간 소재, 최종 제품을 아우르는 아주 독자적인 밸류 체인을 완성할 계획입니다. 이 포스코 케미칼의 사측의 발표 내용에 따르게 되면은 2025년까지 양극재는 약 34만 톤, 음극재는 약 17만 톤의 생산 능력이 생기게 될 전망인데 이는 전기차 생산에 들어가는 약 50% 이상의 원재료를 자급자족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 가격 전략을 조금 드려보게 되면은 이 매수가는 19만 원에서 19만 5천 원 사이를 좀 전략을 드리고 목표가는 22만 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손절가는 제가 18만 3천 원으로 조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18만 3천 원을 드린 이유는 일봉산 11일 동평균선 지지 라인이 약 18만 3천 원 부근에 걸쳐져 있습니다. 여기를 잡은 이유가 최근 단기간 포스코 케미칼은 실적이 좋게 나올 거라는 전망 속에서도 약 10거래일간 거의 상승을 해주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강한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18만 3천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주가가 고공행진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죠. 포스코 케미칼. 어제 기준으로 19만 5천 원 선에 마무리가 됐는데 자세한 가격 전략도 말씀을 좀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이 점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슈와 종목에 대한 이야기 쭉 나누어 봤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장 작전도 저희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구원님, 어떤 작전이 유효할까요? 예, 10월 마지막 거래일을 거의 며칠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국내 증시도 대부분 굵직굵직한 기업들은 어느 정도 실적 발표가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11월에 접어들면은 11월 2일 FOMC 미국의 금리 결정이 이루어지고요. 이게 첫 번째 파도로 우리에게 닥칠 것입니다. 이어서 8일 미국의 중간선거라는 파도가 한 차례 더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밀려오는 파도의 크기가 얼마나 클지는 시장이 날짜가 다가오면서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예정인데요. 우리는 파도에 직접적으로 맞서기보다는 파도를 유연하게 타고 넘기는 자세로 접근해야 될 시점입니다. 이 3분기 실적이 탄탄하면서 다음 분기 실적 또한 좋을 전망인 종목들 그리고 글로벌 증시의 매크로 이슈에도 흔들리지 않은 종목들을 분할 매수를 하면서 비중을 천천히 모아가는 기간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전망으로 보입니다. 네, 분할 매수 전략을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드리면서 이 종목에 대해서 선별하는 거 작업을 좀 늦추지 말자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펀스탁TV 황호준 외환시장 분석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기업 공시 분석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이 시간 종목에 대해서 제대로 좀 공부를 시켜주시는 분이신데요. 기업 공시 연구소의 변영인 대표님과 연결해 봅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에 대해서 준비를 해주셨을까요? 네, 오늘 준비한 종목은 최근 이 3분기 실적 발표가 아직 나오지는 않았는데 최근에 그 동박 관련 이슈가 좀 부각된 바 있었고 최근에 종속회사 유상증자를 결정했던 SKC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향후 전망과
3분기 실적 추이 그리고 2023년도 향후 전망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세하게 SKC 좀 설명을 해드리겠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업 개요부터 만나보시죠. 네, SKC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만 SKC는 1973년 7월에 설립이 됐고요. 1997년 7월에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이 됐습니다. 주 사업 보시면 고부가 가치 소재 생산 전문 기업으로 2차 전지 음극집 전체에 사용되는 동박 등을 생산하는 모빌리티 소재 사업입니다. 반도체 공정 소재를 생산하는 반도체 소재 사업, 그리고 페트 필름을 생산하는 인더스트리 소재 사업, 그리고 폴리우레탄의 원료인 PO 등을 생산하는 화학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주 연결 대상 종속 회사로 SK 넥실리스, SK PIC 글로벌 등이 있고요. 매출 포지션은 모빌리티 부분이 18.8%, 인더스트리 부분이 34%, 화학 부분이 44%가 넘습니다. 전자재료는 12.4% 등으로 구성이 됐고요. 연간 실적 보시면 2021년 연결 기준 매출액은 3조 3,96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7%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4,645억 원으로 129% 넘게 증가했으며 당기순이익은 3,439억 원을 기록하면서 367% 이상 증가했습니다. 네, 2차 전지 관련주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SKC 어떤 공시 내용이 나왔죠? 네, 지난 25일이었습니다. 회사 탑업인 주식 및 출자증권의 취득 결정을 발표한 바 있었고요. 유상증자 결정 3건의 공시가 있었는데 종속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이었습니다. 공시 내용을 잠깐 보면 마치 SKC가 이 유상증자를 결정한 것처럼 좀 보일 수도 있는데 이 오인의 요소가 좀 있거든요.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탑업인 주식 및 출자증권의 취득 결정입니다. 회사는 SKC FT홀딩스가 SK 넥실리스의 주주배정 유상증자의 참여로 인해서 950억 원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히는 것입니다. 탑업인 주식 및 출자증권은 다른 회사의 주식이나 다른 회사의 증권을 취득했다는 결정인데 SKC가 직접 취득한 것이 아니라 자회사인 SKC FT홀딩스를 통해서 SK 넥실리스의 탑업인 주식 및 출자증권을 취득했다는 뜻입니다. 전체 950억 원 그리고 자기 자본의 12.4%에 해당되는 이 규모고요. 이어서 내용을 좀 보면 세 가지의 공시들이 좀 있는데 유상증자 결정, 종속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입니다. 내용은 SK 넥실리스가 주주배정 유상증자의 950억 원의 유상증자 결정 내용이 있고요. 이후에 두 번째, 세 번째 내용들이 있는데 이 내용들이 이 종속회사에 관련된 이 공시 의무사항들이 좀 부각되면서 공시를 한 것이지만 같은 내용입니다. SKC의 이 100% 자회사 SKC FT홀딩스에 950억 원을 출자하고 SKC FT홀딩스가 SK 넥실리스에 950억 원을 투자하고 다시 말레이시아 법인의 공장 증설을 위한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즉 종속회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유상증자의 3건에 걸쳐서 투자를 결정했다는 뜻입니다. 이 내용은 950억 원을 각각 투자한 것이 아니라 950억 원의 SKC FT홀딩스를 통해서 SK 넥실리스의 즉 손자회사의 950억 원의 유상증자를 참여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세한 공시 내용을 좀 살펴봤는데요. 일반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공시를 개인적으로 봤다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자세하게 공시 내용 분석을 좀 해주고 계십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저희가 이 종목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 어떤 사업 모멘텀이나 포인트로 저희가 여겨지면 될까요? 네, SKC의 경우에는 대표적인 2차 전지 소재죠. 동박 소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인데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서 좀 이슈가 된 바 있었습니다. 최근에 주력 거래처인 LG 에너지 솔루션의 동박 조달처의 변경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주가가 좀 한 차례 좀 조정을 받은 상황이 있었어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 동박 조달처를 SK 넥실리스에서 일진 머티리얼즈로 변경할 수 있다는 언론발 보도가 있었고요. 이에 따라서 우려감이 좀 한 차례 부각된 바 있었는데 아직 확정된 사항들은 아닙니다만 이 공급망의 변화를 추진하는 관점에서 SKC의 우려감들이 좀 부각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글로벌 이 동박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SKC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어떤 이런 우려감들이 좀 기후에 불과하다는 어떤 이 설들이 좀 있고, 현재 국내 1회 동박 생산량을 좀 기록하고 있는 일진 머티리얼즈에 비해서 SKC는 글로벌량 전체 공장 캐파를 좀 감안했을 때는 글로벌 1위의 점유율을 좀 기록하고 있는 만큼 당분간 이 기조가 좀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어떤 전망들. 저는 개인적으로 SKC의 경우에 시장 점유율을 2025년도 이후까지도 굳건한 점유율 1위를 좀 기록하거나 유지하지 않을까 좀 전망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3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이 좀 반영되고 있는데, 지금 2차 전지 소재 사업 부분에 대한 어떤 성장성은 좀 지속되고 있는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지만, 지금 SK PRC 글로벌 통할 이 화학 사업 부분이 2분기에 다소 좀 부진한 영향이 좀 있었고, 이 부진 기조가 3분기에도 좀 이어질 것이다라는 어떤 우려감들이 3분기 실적 불안 요소를 좀 차지하고 있지만, 2023년도 해외 공장의 어떤 준공이 완료 예정인 SK 넥실리스의 말레이시아 공장의 어떤 생산 캐파들을 좀 고려했을 때는 오히려 가시화된 성장성에 좀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3분기 실적이 아직 발표가 되기 전이긴 하지만 이 우려감을 불식시킬 수 있을 만큼 좀 앞으로 기대가 되는 이 내용들이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긍정적으로 좀 공시를 풀이해 주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SKC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 이 주가적으로 어떻게 대응 전략을 짜가야 될지도 궁금합니다. 어떤 포인트에서 저희가 전략을 짜보면 좋을까요? 네, 최근에 또 이슈가 됐던 부분, 동박전쟁 관련된 이슈, 또는 국내 점유율의 어떤 아성이 좀 흔들릴 수 있다라는 어떤 우려감들이 좀 반영되고 있지만, SKC는 이 안정적인 시장 점유율을 좀 지속적으로 좀 유지할 것이다라는 어떤 판단은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해보고 있고요. 저는 이런 관점에서 3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이 조정의 빌미가 좀 제공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저는 부분적인 선반영은 좀 있었다라고 좀 판단을 해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대체적인 어떤 투자 금액에 해외 증설 투자를 좀 결정하고 있는 SK 넥실리스를 통한 동박 점유율의 어떤 극대화 부분에 조금 더 집중할 필요가 좀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해봤습니다. 지금 일단 3분기 실적 부분에 대한 이 발표가 아직은 확정된 부분은 아닙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지금 10월 26일자 관련된 이 기업 설명회 관련 공시도 좀 있었는데, 11월 23일에 이 기관 투자자 그리고 증권사 애널리스트 등을 대상으로 회사의 오프라인 기업 설명회를 좀 개최한 만큼 여기서도 좀 주목해 볼 만한 어떤 이 2023년도의 어떤 비전들이 좀 발표되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해보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 부분이 비교적 좀 선반영됐던 효과, 그리고 오히려 2차 전지 소재 사업의 3분기 실적 성장성에 좀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 저는 가장 중요한 해외 공장의 어떤 준공 이후에 2023년도의 어떤 생산 캐파거든요. 2023년도 말레이시아 공장이 본격적으로 좀 가동이 진행될 경우에 10만 톤 규모의 동박 생산이 좀 가능하다는 관점. 이 부분은 SKC의 어떤 실적적인 성장 추이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판단해봤습니다. 차트를 좀 살펴보면 전일 종가 96,500원 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최근 동박전쟁 이슈가 좀 불거지면서 9월 30일 83,400원대까지 하락한 바 있었고, 조정은 좀 거듭한 바 있었지만 견고한 2차 전지 소재, 여기서도 들어가는 이 특수 소재인 이 동박의 어떤 시장 점유율들을 좀 감안해 봤을 때는 2023년도에 실적 여력을 우리가 좀 고려해 봤을 때 상승 여력은 좀 더 충분하지 않겠는가라고 판단을 해봤습니다. 저는 매수하기 좋은 구간 9만 원에서 9만 7천 원, 9만 원에서 9만 7천 원 구간 포트 비중 10%의 분할 매수 의견을 좀 제시해 드리고요. 4, 4분기 실적보다는 2023년도 1분기 실적 기조가 가장 큰 포인트가 아닌가 의견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만 볼 것이 아니고 다음 스텝까지 볼 수 있을 만한 종목 SKC 오늘 공시 내용 자세하게 분석해 주시면서 가격 전략까지 이야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기업공시연구소의 변영인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종목에 대한 작전 이어서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과 함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죠. 앞서 이제 글로벌 이슈는 전반적으로 다루었었는데 어제 마무리가 된 뉴욕 증시를 보니까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보다 좀 부진하게 나오면서 특히 지수 대비 나스닥 지수가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2% 넘게 빠졌다고 하는데 여기서 저희가 체크 포인트 정리해 주신다고요? 네, 금리 인상기의 흐름, 여기에다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봤을 때 미국 시장 같은 경우가 예상치보다 실적은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주 군들 같은 경우는 이 실적에 대한 조정치가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부진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미리 성장주가 조정이 나오기는 했는데 3분기 실적 또한 연결해서 좀 부진할 수 있다는 점이겠고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성장주 군들 같은 경우가 3분기 실적이 나오고 주가의 조정 가능성이 커진 상황, 그다음에 이 커진 상황에서 저가에 대해서 바닥에 대해서 쉽게 예단을 하기보다는 지금은 좀 성장주 군에서는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관점이겠습니다. 그리고 일정상으로 보면 각 업종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부분이 미국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이 중간 선거 안에서 지금 공화당 같은 경우가 상원에서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미국 시장에서는 업종의 주가들의 흐름도 이 부분을 반영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공화당 같은 경우의 정책, 그다음에 현재 민주당 같은 경우의 정책에서 좀 반할 수 있는 부분, 그렇다 보니까 제약바이오주들 같은 경우는 5년 내 신고가를 나타내는 걸 우리가 시장을 통해서 볼 수 있었고요. 반대로 신재생에너지라든지 이러한 부분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 안에서 정책의 변경 가능성에 따라서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간 선거 결과에 따라서 업종들의 방향성 또한 지금보다 더 강화될 수 있는 점을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그러면 지금 강한 업종 같은 경우를 구분을 해놓고 이 업종과 연계해서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종목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결론이겠습니다. 네, 그럼 연장선상에서 저희가 오늘 특징적인 종목으로 볼 만한 종목은 무엇일까요? 네, 종목은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지금의 실적 시즌에 맞춰서 실적의 컨디션을 한번 체크를 하고 가고 이 부분에서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 그다음에 이 요인이 어떤 기간을 통해서 나타날지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매출액 기준으로는 6,746억 원, 영업이익 기준으로 약 3,100억 원의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우리가 이 실적만 들어봤을 때는 과연 잘 나온 실적인지라는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이 46.2%가 나왔습니다. 일반적으로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높기는 하지만 여기에 더해져서 좀 믹스 개선까지 나타난 점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1, 2공장, 3공장까지 봤을 때 1, 2공장은 정기 보수가 마무리되었고 3공장까지 풀 가동이 이루어지면서 여기에 환율 효과까지 더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가 긍정적인 실적임을 알 수가 있었고요. 내년 같은 경우 7월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휴미라 같은 경우에 특허 만료가 되면서 여기에서 복제약을 생산이 가능하게 됩니다. 지금의 일반적인 실적 체력을 바탕으로 내년 7월부터는 이 휴미라 복제약의 판매 부분까지 더해줄 수 있다는 점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실적이 일회성인지 아니면 연속성이 있는지를 봐야 하는데 단순히 환율 측면만 고려가 되는 게 아니라 믹스 개선이라는 점이 포인트겠습니다. 우리가 이 점을 생각을 하고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은 실적에 연결해서 이제 분기별로 더 좋을 수 있다는 점, 그다음에 4공장까지 가동되는 시점에서는 초기에는 영업이익률이 잠시 낮아질 수 있겠지만은 이게 가동 같은 경우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은 영업이익률은 곧 올라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점을 함께 긍정으로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최근 4거래일간 외국인 매수가 이어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시총 상위주들 중에서 수급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요즘에 시장 흐름이 시총 상위주로 몰리는 수급 흐름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여기에서 좀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말씀드렸습니다. 가격적으로는 88만 5천 원대 접근 가능하고 이 가격에서는 매매로 대입해도 우리가 좀 실익을 거둘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가격대는 이 가격대로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징적인 종목으로 오늘 첫 번째 종목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자세하게 수급부터 이슈까지 짚어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이 점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종목을 설명해 주실 때도 최근 시장에 대해서 시총 상위 종목들 위주로 수급 체크를 좀 해야 되는 시장이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세한 체크 포인트 정리해 주신다고요? 네, 시총 상위주 위주의 수급 흐름 같은 경우가 어제는 좀 더 강화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IT 업종 같은 경우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의 주가 흐름이 좋습니다. 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 실적 발표 이후에 감산과 관련된 부분을 한 번 더 터치를 하고 가는 상황이고요. 그렇다 보니 감산과 관련된 고려는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재고 부분을 터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IT가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셀업체의 주가는 좋습니다. 3분기 실적이 숫자로 보여줬고, 그다음에 추가로 이제 조인트 벤처라든지 해외에 받을 수 있는 물량이 늘어나다 보니 LG 에너지 솔루션, 그다음에 삼성 SDI의 주가가 좋은 점을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소재업체 같은 경우는 단기 이평선까지 조정이 나온 종목 같은 경우는 이 이평이 지지되는지 보고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또한 시총 상위주입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가 지금은 공통적으로 시총 상위주 위주로 좀 집중을 해야 되겠고, 이 중에서도 좀 실적이 뒷받침되고 추세가 살아있는 쪽으로 종목을 접근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특징적인 종목도 시총 상위 종목 중에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입니까? 네, 종목은 LNF입니다. LNF가 3분기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은 847억 원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한 6%대 중반으로 형성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5월에 그 가동되는 부분, 그리고 이 가동되는 부분과 연결해서 공장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 공장 부분이 가동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3분기 중에 그러면 매출액이 증가를 하게 되고, 볼륨 같은 경우도 우리가 추가로 분기별로 좀 이슈가 됐던 부분이 있지만은 매출의 볼륨이 커지면서 이 부분을 커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 에코프로 BM의 3분기 실적이 좋았다는 점을 연결해서 LNF 같은 경우도 3분기 실적이 기대감이 증대가 되고 있고요. 전체 매출액 중 3분기 기준으로 테슬라 비중이 75% 정도로 확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환율까지 감안을 해봤을 때 4분기 연속에서 이제 출하량이 증가가 한다고 하면은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도 이 줄어드는 부분, 니켈 가격의 하락이 줄어드는 부분을 상쇄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기억을 해야 되겠고, 기술적으로 5일선의 지지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 조정이 나왔다고도 5일선을 회복하는 그런 주가 흐름이 빠르다 보니 우리는 단기 매매로도 역시 가격을 지정해서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격 접근은 20만 6천 원대 접근 가능하다는 결론이겠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적인 종목 LNF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사님, 저희 오늘장 작전은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종목들의 난이도가 좀 커진 상황입니다. 메타 같은 경우도 부진한 실적이 나왔는데 미국 선물 같은 경우는 반등이 나오고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이 성장 부분에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점과 연결을 해서 시장 같은 경우는 좀 급하게 접근을 하기보다는 시총 상위 컨디션을 체크할 필요가 있는 시장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쪽으로 압축을 해서 좀 매매 관점으로, 아직은 또 뚜렷하게 주식을 크게 늘리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구간입니다. 이 점을 먼저 생각을 하고 시장의 컨디션을 파악하는 정도로 오늘 시장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작전까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계속해서 중요한 경제 이벤트들이 몰아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장 전에 전략 세워봤습니다. 장중 전략은 매매 시간을 통해서 인사드릴 거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는 잠시 뒤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